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전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나 공부 첫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미래 시대에는 의욕과 호기심만 있어도 AI가 다 도와주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 손정희 회장이 말씀하셨죠. 나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건 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나에 대해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여러 선택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선택 과목을 정할 때에도 나를 알면 쉽게 선택할 수 있고, 대학 학과를 정할 때, 또 직업을 정할 때에도 내가 누구인지 알면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만큼 나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계속 발견해 가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은 나는 모르는 나다. 그 유명한 김미경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제가 요리를 못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제가 스스로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면 사람들이 먹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요리는 바로 밀키트입니다. 밀키트. 밀키트는 잘하죠. 그래서 저는 난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운동을 못해요. 제 키가 183인데 제 체형을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운동 잘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운동을 해보면 꽝이에요, 꽝. 제가 운동을 못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저는 말을 좀 잘 합니다. 말을 재밌게 하기도 하고요. 뭐 수업을 할 때나 또는 강의를 할 때 보면 말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반응도 좋고 스스로도 꽤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해봤으니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봤으니. 또한 제가 잘하는 건 사람 관계를 잘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사람들을 웃겨주고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사람 관계 잘하는 거, 사람에 대해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경험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반장 선거한다? 해보세요. 나 스스로 리더십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뭔가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에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아는 최고의 방법, 바로 경험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 경험주의 교육학자 존 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성찰을 통해 배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할지라도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되짚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내가 좋아했나? 잘했나? 즐거웠나? 힘들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성찰의 방법은 뭐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나를 돌아보고 하루를 돌아보는 것만 해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를 아는 최고의 방법 두 가지가 뭐라 했죠? 첫 번째는 경험, 두 번째는 성찰이죠. 그런데 우리는 돈과 시간의 제약이 많아요. 학생으로서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죠. 그리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느냐? 맞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최대한 들이지 않고 나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고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검사입니다. 검사. 요즘 학생들에게 했던 MBTI 같은 검사. 자기를 아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뭐 디스크란 다중지능 행동이용 검사도 있고 다중지능 검사, 뭐 기질 검사, 뭐 리아색 직업 흥미 검사, 가치관 검사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짧은 시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검사를 한 시점에서 하고 그것을 자기라고 판단해 버리면 그것 좀 위험합니다. 다양한 검사를 다양한 시점에서 하고 그것들을 종합 분석할 때 나라는 사람을 좀 입체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좀 선생님이 제가 같이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 검사들을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고 또 그 검사를
해설해드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가르쳐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다중지능 검사라는 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도와주는 또 나를 알아가는 나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중지능 검사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 검사로 나의 특별한 발견하기. 이게 강의 제목인데요. 다중지능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IQ 검사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가 제 IQ가 얼마다 라고 이렇게 몰래 가르쳐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IQ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IQ 검사라는 것이 과거 1900년도 초에 프랑스의 비네라는 심리학자가 개발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 심리학자에게 무엇을 부탁했느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좀 구별해내는 검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고 그 비네라는 분이 그 검사를 만든 게 IQ예요. 근데 이 IQ 검사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마치 사람의 지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인 양 행해졌었죠. 그런데 그 IQ 검사를 하고 나중에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IQ가 높으면서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더라. 더 나아가서는 IQ가 높으면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더라. 그걸 보면서 IQ는 사람의 지능을 대변하는 검사가 아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IQ 검사를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검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중지능 검사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핫하죠. 이 다중지능 검사, 이 다중지능 이론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숨겨진 가능성과 특별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들은 자녀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그 숨어있는 특별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길 겁니다. 다중지능 검사. 이분이 바로 그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한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원 교육심리학 교수, 살아있는 세계 최고의 교육심리학자라고 불리는 지금 여전히 생존하신 하버드 가드너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다중지능 이론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구나 자기만의 특별한 다중지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각각 한 분야 혹은 여러 개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역량을 보이며 누구나 후천적 환경에 의해 발달하지 못한 약점 지능도 가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은 다 그 사람만의 특별한 뛰어난 지능이 있다. 또한 잘 발달하지 못한 약점 지능도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만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그림을 보면 무슨 문구가 떠오르죠? 이게 뭘까요? 바로 빙산이죠. 빙산. 얼음 빙자의 산산자죠. 얼음산이란 뜻이죠. 이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얼음 크기가 산만하다. 그래서 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빙산을 조사해 봤더니 위에 있는 이 빙산은 전체 빙산의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겨우 0.95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생겨났죠. 근데 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여러분 학교의 성적,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가정 형편, 여러분의 그 경험을 가지고 마치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안타깝지만 좀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 빙산의 일각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다 판단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전체 여러분의 숨겨진 여러분의 특별함과 가능성에 비교해 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중지능 검사로 여러분 안에 이 숨겨져 있는 여러분만의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좀 발견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Especially 당신은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중지능을 통해 당신의 특별함과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해 봅시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특별함, 여러분만의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먼저 다중지능이 뭐냐?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 젊었을 때 모습인데요. 다중지능이 뭐냐면 1983년 하워드 가드너에 의해 등장한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지능이 한 가지가 아니라 최소 8가지 언어, 음악,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대인관계, 자기성찰, 자연친화 이 8가지 지능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요. IQ 검사만으로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이론에 따르면 각각의 8가지 지능이 조합됨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재능이 발현되고 따라서 각 영역에 있어서 수많은 종류의 천재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만의 이 다중지능을 갖고 있고
이 다중지능을 조합함에 따라 그 사람만의 특별함이 있어. 모든 사람은 특별하고 천재다라고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중지능 검사를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다중지능 검사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여러분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곳에 점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하실 때에는 엑셀 관련된 한셀 어플들을 좀 다운받으셔서 작성해 보셔야 되고 안 되면 컴퓨터로 다운을 받으셔서 작성해 보시는 것들을 권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행을 시켜 보시면 다중지능 검사지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다중지능 검사 보시면 밑에 탭이 첫 번째는 검사지고요. 두 번째는 결과지, 세 번째는 해설지, 네 번째는 활동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검사지를 보시게 되면 총 1번부터 72번까지 72개의 문항이고요. 검사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문항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세요. 각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답안지에 표시하세요. 1번은 전혀 그렇지 않다. 2번은 별로 그렇지 않다. 3번은 보통이다. 4번은 대체로 그렇다. 5번은 매우 그렇다. 1번부터 이 점수 칸에다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어려운 책도 잘 이해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다. 숫자 게임이나 숫자 문제를 재밌게 푼다. 숫자 별로 안 좋아해요. 2번.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일이 쉽고 재밌다. 나 아주 잘해요. 스스로 기분이나 생각이 어떤지 알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4번. 숲이나 공원, 바다 같은 자연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문항을 읽고 본인이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검사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 보통이다. 다 보통인 것 같아서 3번을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여러분의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을 찾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 모르겠다면 3번이지만 가급적 4번이나 대체로 그런지 별로 그렇지 않은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시는 것이 자기의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을 아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검사지에 제가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럼 결과지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멋지죠? 보시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점수가 부여돼요.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건 다중지능 프로파일이라고 이 위에 있는 다중지능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여러분들이 1번 검사지에 검사를 다 하게 되면 2번에 이 위에 있는 점수 칸에 자동으로 점수가 계산되고 밑에 다중지능 프로파일 그림까지 자동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보세요. 모양이 어떻죠? 멋지죠? 그런데 이 다중지능 프로파일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특별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아요.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되는데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시면 우선은 8가지 지능 중에 제가 대인관계 지능이 가장 높죠. 강점지능. 그래서 1순위가 저는 대인관계 지능이고요. 두 번째로 높은 게 2순위 언어지능입니다. 3순위로 높은 게 자기 이해지능이죠. 반대로 약점지능은 점수가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근데 보시면 논리수학지능과 신체운동지능이 동점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첨부해드린 해설지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 안에 이 8가지 지능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검사지를 하고 싶은 거는 이 8개 중에 순서만 정하는 거예요. 근데 동점이 나오게 되면 임의로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읽어보고 나는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낮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점지능인데 저는 논리랑 신차 둘 다 낮지만 제가 판단할 땐 논리가 훨씬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 약점지능을 논리, 2순위 신체, 3순위 시각공간지능. 자연과 시각도 동점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각공간이 더 약한 것 같아서 적었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시고 뒤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 여기과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되고 여러분의 강점지능 3개, 약점지능 3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적으셔야 되는데 이 검사 결과는 참고하시고 동점이 나왔다 그러면 해설지를 읽어보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강점 3개, 약점 3개를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이 무엇인지 판단해 내시면 이제 검사 결과가 끝난 겁니다. 네, 이제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뽑아내셨죠. 그 엑셀 파일을 복사하셔서 여러분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뭐 자녀도 해보시고,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도 시켜보시면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다중지능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인간은 8가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이 8가지를 다 가지고, 이 8가지 중에 사람마다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8가지 지능을 다 갖고 태어납니다. 말 못하시는 분 있어요? 언어 지능이 있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가능해요? 곱하기나 논리수학 지능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음악 지능이 있는 거고요. 뭐 움직일 수 있잖아요. 뭐 신체 운동 지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이 8가지 지능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8가지 지능은 독립적이면서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협력합니다. 각각의 지능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다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협력합니다. 예를 들면 언어 지능이 높고 논리 수학 지능이 높다? 이런 친구들은 학교 공부 보통 잘합니다. 대부분 학습을 언어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논리 수학 지능 좋은 아이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학교 공부 잘해요. 어려운 거 잘 풀어내요. 그래서 이 2가지 지능이 서로 또 영향을 주고받아요. 또한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둘 다 높다? 이 아이는 사람에게 굉장히 똑똑한 애. 둘 다 사람과 관련된 지능이거든요. 음악 지능이 높으면서 신체 운동 지능이 높다. 춤 잘 출 수 있죠. 리듬감이 아주 좋죠. 그런데 신체 운동 지능 중에서도 손재주가 좋다. 이런 친구들은 남들보다 악기를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신체 운동 지능의 손재주가 좋으면서 시각 공간 지능이 높다? 이런 친구들은 만들기를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8가지 지능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세 번째, 모든 지능은 우열을 논할 수 없이 동등하다. 학교 공부가 최고다. 지금 이런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논리, 언어 지능이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보다 더 우월한 지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등하게 같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별로 주는 트렌드는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태어났다. 아주 옛날에. 그러면 신체 운동지능 높은 사람이 갑입니다. 전쟁터 나가서 막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잘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도시화가 되고 또 학교가 생겨나면서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 높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한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볼까요? 이 시대에 학교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다 풀리나요? 전혀 그렇죠. 자연 친화 지능이 높아서 요리 하나만 잘해도 요리사, 유명 요리사들 많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신체 운동 지능을 타고난 거예요. 축구 하나만 잘해도 우리나라 영웅이잖아요. 아이유 노래 하나만 잘해도 사랑받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자기가 타고난 지능이 뭔지 알고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세상에서 그냥 영향력을 발휘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미 모든 지능이 우열을 논할 수 없이 다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게 증명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개인마다 독특한 프로파일을 보이며 독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8가지 지능 점수를 모아놓은 게 프로파일이에요. 프로파일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가능성, 특별함이 있는 거죠. 네 번째, 다중지능 이론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누구나 이 8가지 지능을 일정 수준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 이 다중지능이 고정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어요. 경험에 따라 바뀌어요.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개선이 가능합니다. 학교 공부 못해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계속 붙들어다 놓고 억지로 공부를 시키잖아요? 올라갑니다. 언어 지능도 성장하고 논리 수학 지능. 음치십니까? 노래방 가서 하루 종일 노래 연습해보세요. 음악 지능 올라갑니다. 운동 못해요? 하루 종일 연습하고 배워보세요. 올라갑니다. 이 다중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이 8가지 지능은 다 성장이 가능해요. 근데 하지만 타고난 지능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약점 지능일 경우에는 노력해도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타고난 강점 지능, 내가 진짜 개발된 강점 지능을 가지고 훈련하잖아요. 더 많이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 지능을 알고 그걸 잘 훈련하면 탁월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강점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강점과 약점을 모든 사람은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점보다 약점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강점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가능성이 있어요. 동시에 약점은 강점으로 보완이 가능해요.
언어 지능은 좀 떨어지지만 음악 지능이 높다? 음악을 통해서 이 언어를 개발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언어 지능, 음악 지능 높은 아이들이 뭔가를 외울 때 멜로디를 붙여서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점은 강점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중지능의 핵심 내용이고요. 다음은 다중지능의 종류입니다. 다중지능 8가지 지능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다중지능은 미국에서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영어죠.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번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지능, 시각공간지능 똑같은 거고요. 신체, 운동, 논리, 수학, 인간친화, 대인관계지능, 인간친화지능 똑같은 거예요. 자연친화, 자기성찰지능, 자기이해지능 똑같은 겁니다. 음악지능, 언어지능, 해석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지능이라고 번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지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8가지 지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 스마트하죠. 모든 사람은 다 스마트한 구석이 있어요. 똑똑한 구석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천재예요. 그 영역이 다를 뿐이지. 먼저 첫 번째 워드 스마트 무슨 지능에 해당되죠? 언어 지능입니다. 언어 지능. 언어에 똑똑한 거죠.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또는 책을 잘 읽거나 또는 외국어를 좋아하고 잘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언어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어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걸 높은 친구들은 무슨 과목을 좋아할까요?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국어 또는 뭐 외국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하면서 노느냐? 수다 떠는 거 좋아, 또 책 읽는 거 좋아 할 수 있죠. 이 언어 지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이가 들수록 성장하는 지능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말을 잘하죠. 글을 잘 쓰고.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성장해요. 그래서 최고의 작가들은 언제 최고의 작품을 쓰느냐? 죽기 직전에 쓰는 작품이 최고의 작품. 이유는 언어 지능은 계속 성장하는 지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로직 스마트예요. 논리 수학 지능이죠. 숫자에 빠삭하거나 똑똑하거나 또는 논리력이 있는 사람들이 논리 수학 지능이 높습니다. 이 논리 수학 지능 높은 친구들은 수학이나 뭐 과학 이런 과목들을 좋아할 수 있죠. 이 논리 수학 지능 높은 친구들은 어렸을 때 뭐 패턴, 뭐 퀴즈를 푼다거나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는 추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머리 쓰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로직 스마트. 근데 이 논리 수학 지능의 특징은 사실 정점을 이루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수학을 잘 가르치다가도 나이가 들면 40이 넘으면 나도 모르게 더하기 빼기를 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이스트나 과학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이 일찍 뽑아서 성장시키는 이유가 40세가 때문에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뽑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는 지능입니다. 네이처 스마트 무슨 지능이죠? 네, 자연 친화 지능입니다. 자연에게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동물, 식물, 곤충, 날씨, 기후 이런 거에 민감하고 또 요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유는 식재료들이 전부 자연에서 오잖아요. 거기에 민감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요리도 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이처 스마트 좋아하는 과목이 보통 뭐 생물, 과학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죠. 농업 그렇습니다. 다음은 셀프 스마트인데 자기 이해 지능이죠. 자기 이해 지능. 자기를 잘 알고 자기 통제가 잘 되고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 예를 들면 이 대인관계 지능 높은 친구들한테 시험 기간에 놀자 그러면 얘들은 나가서 놀아요. 근데 자기 이해 지능 높은 아이들은 친구야 미안해 지금 공부해야 될 때야. 우리 시험 끝나고 놀자. 이게 자기 조절과 통제가 잘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렸을 때 보면 좀 생각이 깊고 혼자 생각하는 걸 좀 즐겨 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이런 친구들이 자기이해 지능이 높죠. 근데 이 자기이해 지능은 또 종교와도 또 관련이 있고 철학과도 또 관련이 이 자기이해 지능의 특징은 성공하는 사람들 최고의 레벨의 성공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능이 바로 이 자기이해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아니까 또 그걸 또 자기를 통제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위한 기본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다음은 픽처 스마트 시각 공간 지능입니다. 시각이 뛰어난 친구들은 색깔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해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화장을 잘한다거나 옷을 잘 입는 친구들 보면 이게 높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시각이 별로다 그러면 공간 감각이 좋아서 길을 잘 찾고 퍼즐을 잘 맞추고 사진을 잘 찍고 동영상 촬영을 잘하는 친구들 이 픽처 스마트 시각 공간 지능이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그림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시각 공간 지능 높은 친구들이죠. 다음은 뮤직 스마트 음악 지능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거나 또는 음악 감상을 잘하거나 작곡을 잘하거나 악기 연주를 잘하는 친구들 이 뮤직 스마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흥얼흥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뮤직 스마트죠. 근데 이 음악 지능은 모든 지능 중에 가장 일찍 발현되는 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악 신동들을 보면 3살, 4살 때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 청소년들이 워낙 많은 음악을 듣기 때문에 이 음악 지능이 강점 지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많이 노출돼서 강점 지능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야 돼요. 다음 바디 스마트는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몸이 똑똑한 거죠. 그래서 이 신체 운동 지능은 우선 대근육이 발달된 친구들은 운동을 잘하고 운동을 못하는데 이 지능이 높다? 소근육이 발달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손재주가 좋고 대근육도 아니고 손재주도 아닌데 이게 높다? 신체 표현 능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핵심 지능이 바로 신체 운동 지능이에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이 표정, 미묘한 표정 변화로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다 신체 운동 지능과 관련된 겁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체육을 좋아하죠. 이런 친구들은 몸이 똑똑해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힘이 좋고 건강하고 그런 친구들도 이 지능이 높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피플 스마트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똑똑한 거예요. 공감을 잘하고 눈치가 빠르고 누구든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리더십이 좋고 대인관계 지능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건 이 대인관계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 리스트 기본적인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대인관계 지능이죠. 이 8가지 지능이 사람 안에 다 있고요. 이 8가지 지능이 어느 정도까지는 전부 다 성장이 가능하죠.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 2가지가 높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학교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논리랑 사인이 높다? 과학 좋아할 가능성이 높죠. 셀프랑 자기의 2가지가 동시에 높다? 사람에게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면 잘할 가능성이 높은 시각공간 지능과 신체운동 지능이 높다? 손재주가 좋으면서 이게 높다?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거나 만들기를 잘하거나 사진, 영상 잘 찍을 수 있죠. 근데 대근육이 발달하면서 이게 높다? 운동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구를 잘한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면서 공간을 잘 봐야 잘하잖아요. 음악과 신체가 높다. 손재주가 좋으면서 음악을 높다? 그러면 남들보다 악기를 훨씬 빨리 잘 배울 수 있죠. 그러면서 춤도 굉장히 잘 출 가능성도 높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다중지능의 세부지능입니다. 보시면 아까도 설명했는데 신체운동지능의 세부지능이 운동성, 손재주, 신체표현 능력이에요. 이 세부지능 중에 하나만 높아도 이것이 강점지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음악지능도 음악, 가창성, 감상력, 악기 연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강점지능이 뭔지 생각해보고 또 세부지능까지 생각해보면 자기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다중지능의 특징입니다. 다중지능은 선호도, 내가 좋아한다, 높게 나옵니다. 다음에 민감성, 어려서부터 민감했다. 관계에 민감했다. 아니면 그림에 민감했다. 색깔에 민감했다. 민감한 거에 따라 다르죠. 다음은 역량입니다. 잘한다는 얘기죠. 성적이 잘 나오거나 또는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런 거 생각해보면 나의 다중지능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 3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경험에 온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본인의 모든 지능 가능성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검사로.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은 다중지능 검사지를 개발하는 걸 반대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겨우 이 검사지 가지고 각 사람의 강점과 약점 지능을 안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오랜 시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관찰한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드너 교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밑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 다중지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험이 너무 부모님 2분 다 음악지능이 높아요. 그 집안에 태어난 아이는 어떨까요? 음악지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경험들에 계속 노출 마찬가지. 여러분의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 알려면 계속 강조하지만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강점 지능인지 모를 수 있고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다중지능에서도 결국은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강점 지능, 진짜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 경험으로 검증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언어 지능이 높은지 아닌지 경험으로 검증해야 돼요. 정말 내가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지 아닌지 경험으로 검증하셔야 됩니다. ing 중인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계속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 검증하셔야 돼요. 다음은 다중지능의 유형입니다. 다중지능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형 프로파일. 레이저는 빛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게 레이저형인데 그리고 서치라이트형은 서치라이트가 반대로 빛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퍼지는 게 서치라이트죠. 레이저형 프로파일은 한 가지 강점 지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이게 레이저형 프로파일이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서치라이트는 반대로
세 가지 이상의 강점 지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대다수가 바로 서치라이트형입니다. 이 레이저형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진로 찾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신체 운동 지능이 탁월했겠죠. 분명한 레이저형이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음악 지능이 어렸을 때부터 탁월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만 해도 뭐 최고 가는 애들 신체 운동 지능이 아주 탁월한 레이저형일 가능성이 있죠. 예고 간다, 뭐 음악 지능이 높을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서치라이트형이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레이저형이 좋을까요? 서치라이트형이 좋을까요? 정답은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의미 있어요. 레이저형은 자기가 뛰어난 지능이 뭔지 확연히 알기 때문에 진로 찾기가 굉장히 좋죠. 서치라이트형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긴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 서치라이트형이 잘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교사예요. 논리 수학증이 아주 탁월한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을 완전 수학자처럼 너무 잘 풀어요. 그런데 그것만 높아요. 대인관계도 낮고 언어도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칠판에서 막 혼자 학생들한테 설명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교사할 수 있을까요? 없죠. 교사를 하려면 레이저형보다는 서치라이트형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CEO, 사업가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업하는 사람이 한 가지만 탁월하다.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뛰어난 사업가들은 이 서치라이트형이에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형이 훨씬 더 사업을 잘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서치라이트형의 사람들이 이 레이저형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두 가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죠. 또 레이저형이라고 하지만 나머지도 어느 정도 다 개발이 가능하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젠 다중지능의 조합입니다. 다중지능의 꽃은 바로 조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중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입니다. 지능별 조합을 통해 나의 가능성, 특별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유명인과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재석, 국민 MC죠. 유재석 씨는 어떤 지능이 높을까요? 한번 예측해 보세요. 맞춰보세요. 그렇죠. 언어와 대인관계 지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는 이 말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MC를 굉장히 진행을 잘하죠. 대인관계가 높기 때문에 공감을 잘합니다. 그래서 잘 소통하면서 토크쇼 같은 걸 진행을 잘하죠. 이 두 가지 지능이 높다? 진행 잘할 가능성이 높죠.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 무슨 지능이 높죠? 그렇죠. 신체와 대인관계 지능이 높습니다. 강호동 씨는 최고의 씨름 선수였어요. 압도적인 신체 운동진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대인관계 지능도 높기 때문에 사업도 잘해요. 근데 MC를 하는 스타일을 보면 유재석 씨는 이 말로 진행을 하고 강호동 씨는 몸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달달달달 외운다고. 왜? 부족한 언어 지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서 언어를 보완한 거예요. 근데 타고난 지능을 봤을 때는 언어 대인, 유재석 씨는 언어 대인, 신체 대인 지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김연아 씨, 무슨 지능이 높을까요? 네, 신체와 음악이 높죠. 신체 운동 지능이 탁월하니까 피겨 선수를 하죠. 근데 피겨 선수는 운동성만 좋아서는 안 돼요. 리듬감, 이 음악 지능이 높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압도적인 그런 기량을 발휘한 피겨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최민식 씨, 요새 파묘 잘 나가고 있죠. 최고의 배우들은 어떤 지능이 높을까요? 배우의 핵심 지능은 뭐죠? 그렇죠. 신체 운동 지능이죠. 그런데 깊은 내면 연기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높아야 됩니다. 신체 운동 지능과 자기의 지능이 높으면 깊은 내면 연기가 가능하겠죠. 아이유 무슨 지능이 높죠? 그렇죠. 음악 지능이 높습니다. 논리 수학 지능 왜 높냐면 음악과 논리가 높을 때 작곡을 잘해요. 아이유 씨는 작곡까지 잘하죠. 근데 음악 논리도 높고 여기다 신체까지 높다? 그러면 댄스 가수도 하면서 작곡도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씨는 무슨 지능이 높을까요? 운동선수? 그렇죠. 신체와 공간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패스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각도로 패스를 할까? 공간 지능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봉준호 감독, 영화 감독은 무슨 지능이 높아야 되죠? 이야기를 공간에 담아야 되잖아요. 이 필름, 영상 안에. 공간 지능이 핵심이죠. 거기에다가 영화라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야 돼요. 논리 수학 지능이 높으면 영화 감독 잘하죠. 앙드레 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였어요. 의상 디자이너. 디자인을 잘하려면 뭐가 높아야 되죠? 그렇죠. 공간에 신체, 손재주가 높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유시민 씨, 작가, 과거 정치인이었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이분은 논리랑 언어가 탁월하신 분입니다. 마더 테레사, 종교인들은 어떤 지능이 높죠? 그렇죠. 대인과 자기의 지능이 높죠. 사람에게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거죠. 백종원 씨, 요리를 잘하려면 무슨 지능이 높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 친화 지능이 높죠. 근데 단순히 요리사가 아니라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래서 논리, 수학 지능. 조앤 롤링, 작가들은 무슨 지능이 높을까요? 글을 잘 써야 되니까 언어 지능이 높겠죠. 거기에다가 깊은 내면, 깊게 성찰해서
파고들어서 글을 잘 쓰려면 자기의 지능이 높아야 되죠. 여기에다가 논리 지능이 높다? 뭐 추리 소설 잘 쓰겠죠. 여기다 대인관계 지능이 높다? 뭔가 사람과 관련된 에세이, 소설 같은 거 잘 쓰겠죠. 이번엔 직업과 조합인데요. 교사라는 직업, 어떤 지능이 높아야 잘할까요? 보통 언어 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핵심적인 지능이 있습니다. 바로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야 교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지능이 핵심이고 언어까지 높다? 잘 맞을 수 있죠. 영업사원, 뭔가 물건을 판다,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판다? 이거 좋아야죠. 대인과 언어가 좋을 때 잘하죠. 과학자, 잘하려면 그렇죠. 논리와 자기, 자연 친화 지능 높아야 되겠죠. 프로게이머, 게임을 잘하려면 무슨 지능이 높아야 되죠? 요새 게임은 대부분 이 3D 공간 안에서 전략 게임이라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공간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이 높으면 게임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다가 신체 운동 지능, 이 광클릭까지 된다? 프로게이머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가수, 당연히 음악 지능이 높죠. 소통을 잘하는 가수들은 대인관계 지능. 악기 연주가, 악기를 잘 다루려면 음악에다가 그렇죠. 신체 운동 지능 높으면 악기를 잘 다루.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에 신체 운동 지능 높으면 잘할 가능성이 높고. 웹툰 작가, 웹툰은 공간 감각이 좋아야죠. 거기다 작가니까 언어 지능, 작가, 언어, 자기의 지능. MC, 진행을 잘하려면 레크레이션 지능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관계가 소통이 잘 돼요. 대인과 언어가. 심리 상담을 잘하려면 그렇죠. 자기,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상담사는 듣는 직업이에요. 말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와 대인이 높으면 상담사가 잘 어울릴 수 있죠. 종교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대인. 운전기사입니다. 여기서 운전기사란 택시, 버스뿐만 아니라 배, 비행기, 심지어 우주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운전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죠? 그렇죠. 공간에다가 신체가 높으면 운전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배우의 핵심 지능 뭐라 그랬죠? 신체 운동 지능이라 그랬죠. 거기다 자기 이해까지 높다? 명배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선수, 공간, 신체. 손재주가 좋고 공간 감각이 좋아? 당구 잘 칠 가능성이 높고. 수의사, 의사의 핵심 지능이 뭐 지능이죠? 거기에다가 동물을 다뤄야 되니까 자연 친화지. 조련, 동물을 훈련시킨다. 뭐가 높아야 되죠? 그렇죠. 자연의 신체죠. 뭐 개를 말로 설득합니까? 언어지능? 아니죠.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동물. 그래서 자연과 신체가 높으면 조련사 어울릴 가능성이 높죠. 요리를 잘하려면 자연의 신체 높으면 좋죠. 한 가지 직업 다양한 조합입니다. 이번엔 의사라는 직업이에요. 핵심 지능이 뭐죠? 그렇죠. 논리 수학 지능이죠. 근데 외과 의사는 논리에다가 뭐가 높아야 될까요? 논리에 신체가 높으면 잘합니다. 왜요? 외과 의사는 수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손 감각이 좋아야 돼. 이 두 가지가 높다 외과 의사로 대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소아과 의사, 논리의 대인, 아이들 잘 다뤄야 되죠. 정신과 의사는 논리의 자기의 깊은 성찰,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잘하죠. 교사 핵심 지능이 뭐라 그랬죠?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했죠. 그럼 국어 선생님은 뭐가 높아야 돼요? 대인의 언어가 높겠죠. 과학 선생님은 대인의 자연 또는 논리가 높을 거고, 미술 선생님은 대인의 시각 공간이 대인의 것이고. 같은 직업이지만 지능에 따라 다른 또는 회사에서는 다른 업무, 다른 분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활동지입니다. 제가 올려놓은 자료 맨 뒷장 검사지, 활동지, 해설지 맨 뒷장에 보시면 이 활동지 내용이 있거든요. 1번입니다. 당신의 강점 지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강점 지능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어보시고 왜 그 강점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나요? 경험 사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고 좋아했던 거, 잘해서 상 받았던 거,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주었던 것 생각해 보면 여기다 적어 보시면 이게 왜 나의 강점 지능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나의 확실한 강점 지능을 찾기 위해 앞으로 경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보시면 언어랑 대인이 높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뭐든. 언어랑 자기가 높다? 근데 언어에서 내가 글쓰기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글을 잘 쓸 수 있고. 언어랑 대인인데 내가 말을 잘한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연을 잘할 수 있어요. 신체 운동에 음악 높다? 춤을 더 잘 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강점 지능을 참고하여 열심히 경험해보고 싶은 것. 여기 중복해서 최대한 많이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직 몰라요. 또 고정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경험을 다 해볼 수 없잖아요. 돈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래서 이쪽 경험을 좀 주로 해봐라라고 이 다중지능은 좀 그걸 가이드 해주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중에 여러분의 강점 지능에 해당된다라는 그 활동, 거기에 흥미가 있다면 한번 해보실 것들을 권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나의 모습을 이곳에 적어보시면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중지능을 정리해보는데요. 첫 번째, 평생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 발견하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강원도 산골에 한 80 넘으신 할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이 할머니는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거 실화예요. 그래서 손주 스케치북에 막 시간 날 때 이렇게 그림을 막 그리셨대요. 그런데 서울의 한 유명한 미대 교수님이 그 강원도 산골을 우연히 여행하다가 할머니의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 했더니 할머니가 그리셨대요. 근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혹시 그림을 배워보신 적 있느냐 했더니 할머니가 배워본 적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할머니 재주가 굉장히 특별하시다. 그림을 한번 배워보셔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한 2, 3년 그림을 배워서 개인 작품전까지 하는 화가가 되었다고. 이 할머니는 평생 자기의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셨어요. 그래서 농사만 졌죠. 안타깝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재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걸 더 훈련했더니 훨씬 더 잘한 그런 엄청난 결과들을 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얘기일 수 있어요. 평생 여러분의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을 허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면서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는 당신의 강점 지능을 조합했을 때 이상적인 직업을 선생님의 강점 지능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1순위는 대인, 2순위 언어, 3순위 자기이해 지능이. 반면 약점 지능은 1순위 논리, 2순위 신체, 3순위 시각공간 지능이었죠. 선생님이 대학 학과를 무슨 과를 갔냐면 토목공학 교육과를. 토목공학이 뭐냐면 댐 짓고 다리 짓고 도로 놓고 이거 굉장히 수학적으로 공간 감각도 좋아야 설계도 잘하고 또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과를 왜 갔느냐? 선생님 아버지가 토목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말 듣고 토목공학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감사하게 또 교육에 관심도 있어서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토목공학 교육과를 간 거예요. 대학 가서 토목공학을 공부해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논리도 낮지, 시각공간 낮지, 신체운동도 낮지 하니까 공업, 물리, 공업, 수학 이런 과목을 배우는데 막 DDDD, 막 A, B, C, D 이 중에 DDD 막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다 다시 재수강하고 떼우고 그랬는데 나의 약점 지능을 조합했을 때 가장 최악의 학과를 저는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잘 못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반면에 교육과 관련돼서는 저에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죠. 말하는 거 좋아하죠. 또 사람에 대한 기본 감각이 좋다 보니까 교사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술교육을 같이 전공해서 지금은 기술교사로 현직에 나와서 18년째 가르치고 있죠. 교사라는 직업은 저의 강점 지능과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또 남들보다 또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학과를 정할 때, 나중에 직업을 정할 때, 또 여러분의 그런 업무 부서를 정할 때 여러분의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더 잘 선택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강점 지능을 알아내고 그것들을 조합했을 때 이상적인 직업들, 학과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경험하며 성찰하라. 아까도 설명했지만 모든 지능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가능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지능이 뭐라 그랬죠?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것. 이게 됐을 때 뭘 하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지날 때 하루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이해 지능도 높아져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일기도 좀 써보시고 자기 성찰 지능을 키우십시오. 두 번째, 당신 안에 당신만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아직 몰라요. 아까 빙산의 일각 얘기했었죠.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그 모습이 여러분 전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몰라요. 다중지능의 관점으로만 봐도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요. 보세요. 동물들 어때요? 다양하죠, 정말. 동물원에 이 사자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물 구경하러 가겠어요? 안 가죠. 다양합니다. 다 달라요. 아쿠아리움 가봐요. 열대어 정말 다양하고 신기합니다. 다르고 아름답습니다. 다양한 동물, 다양한 물고기, 다양성은 자연의 이치, 신의 섭니다. 다양한 가능성, 당신만의 인생을 꿈꿔라. 남과 비교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타고난 여러분만의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 잘 발견해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로드해 놓은 다중지능 해설지 활동지입니다. 이 검사지를 바탕으로 엑셀 파일을 만든 거예요. 검사지가 있고요. 여기에 체크한 점수, 그 점수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점수를 다 더하면 8개의 점수가 나오죠. 이 8개 중에 높은 거 3개 순서대로 강점, 낮은 거 3개 순서대로 강점이죠. 동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해설지를 읽어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강의를 전체 들었으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 다중지능도 고정된 게 아니고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지의 정확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으로 검증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검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PPT 자료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다 읽어보시고 이 해설지를 읽으면서 나에게 해당된다. 내가 자기 예진이 높지만 이 6가지 특징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만 형광펜으로 계속 밑줄을 긋고 자기를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료들을 다 밑줄을 그어보시고 마지막 AI에게 질문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 다중지능 검사 결과를 가지고 AI한테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정말 나를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나중에 이 AI를 사용해서 나를 이해하는 방법도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중지능 강의가 끝났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누구나 소중하고 모두가 특별합니다. 이거 제가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교육 심리학자가 자기의 평생을 들여서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가 바로 다중지능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해요. 그 사람만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점 지능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 강점 지능을 조합했을 때 여러분만의 그 특별함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 학과 그리고 직업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하나가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안녕.